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안티드론 무기를 국내 여러 업체가 선보였습니다. 가장 오래 머문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카이, KF-21, LAH, LUH, 그 다음에 NI-500VT 정찰용 드론, 그 다음에 MUMT. 이번에 LAH 네. 한국형 경공격 헬기도 혹시 나왔었나요? 네. 그러니까 LAH는 이번 연도 안에 개발이 이제 완료되죠. 사실상 거의 완료된 거나 다름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LAH가 한국 육군에 정식 채용이 되면 수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녀오신 게 네.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걱정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국방과학 핵심 기술 개발 사업 홍보관에서요, 핵 EMP 공격하 전술기동 무선 통신체계 생존 가능성 연구 그런 부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EMP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사드 영상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의한 EMP 피해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 있었죠. 현장에서 ADD 연구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고도 40km 정도부터 핵 폭발이 일어날 경우 EMP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장비의 경우 EMP에 의한 영향을 받는 구간은요, 대략 0에서 500MHz 그 구간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 통신기기나 심지어 다수의 군용 통신기기의 주파수들도 이 영역에 들어가 있대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주파수 영역 밖의 주파수대에서는 안전하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 등 군사 선진국들에서는요, 주파수 도약 필터를 이용해서 EMP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1.0GHz, 메가헤르츠가 아니라 1.0GHz 이상의 영역에서 통신이 가능해지게 하는 주파수 도약 필터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이 필터는요, 군의 휴대용 통신기기부터 쉘터용의 대용량 통신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안심이 됐죠. 아, 우리가 EMP가 돼도 이제 통신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안심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통신 주파수를 적성국이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별도의 EMP탄을 쓴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즉 다시 말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도약된 주파수 대역까지 파악이 된다면 적성국의 EMP 공격은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핵폭발에 의한 EMP 효과하고 EMP 전용 미사일에 혹은 EMP 전용탄의 EMP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실 이미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입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 소속 EMP 태스크포스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은요, 작년 11월에 북한이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러시아 분석관을 지낸 프라이 박사는요, 북한의 초강력 EMP탄은 한국은 물론 미 전략사령부를 포함해 미군 시설이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이 EMP탄 공격을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미국의 중요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만약 EMP탄이요, 대포 형식으로 발사된다면 사전 탐지 및 대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수단을 빨리 찾아야 해요.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하나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내가 이걸 안 했지. 또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에이사 레이더에 관한 얘기예요. 역시 국방과학 핵심기술개발사업 홍보관에서 에이사 담당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은 맞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 측면은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딜레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철학이 약간 부족하다. 아직은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즉 어떤 개념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능력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웨덴과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참고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최초 알고리즘 구축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특유의 알고리즘에 대한 철학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냥 아직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걱정거리는 아닌데, 진짜 걱정거리 얘기를 지금부터 그 연구원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요즘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문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습니다. 중국은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그 성과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는 아주 굉장히 무섭대요. 또한 창의적인 알고리즘 구축에도 중국의 수준은 이제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냐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이런 분야에서 그냥 제 생각인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기 공학 쪽이나 이공계 쪽 있으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엔지니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자 없는 곳에 기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 최첨단 무기체계는요,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부분이 90%가 넘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피지컬만 좋은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국한테 따라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더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우려된다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카이부스에 동영상만 있었을 뿐 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의 모형은 없었습니다. 9월에 있을 DX 코리아 2022에서는 실물을 다시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없었어요. 제가 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니까 담당자께서 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미국의 벨이라는 회사가 제안한 AH-1 바이퍼의 기술 이전과 국내의 생산 라인 구축 제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이 말씀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해병대가 소요 제기한 상륙 공격 헬기는 2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랑 이 24대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한국에 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이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영상 말미에 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장비의 도입과 국내 생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도입은 소수라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라이센스 생산은요, 소수 가지고는 절대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종이라도 육군하고 같은 아파치라면 모를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편성액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맞추려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따라서 지금은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텐덤식으로의 공격 헬기의 형상 변화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고르지 않는데요.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헬기의 생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맨패즈에 의한 공격, 그쪽 보병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공격,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개량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개량점의 핵심은 역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멈트, 즉 유무인 복합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멈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헬기 편대가 있으면 헬기 편대 전후 좌우에서 이 멈트가 비행하면서 자동으로 지상의 위험을 탐지해 자폭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여기서 탐지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맨페스의 시커를 탐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멈트에 부착된 광학 탐지기가요, AI하고 연동이 된대요. 그래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지상의 목표물을 영상 기반으로 즉각적으로 식별해서 미리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상륙 기동 헬기에 적용된 AI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AI가 영상 기반으로 판단한다? 전 이게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만약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겨냥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영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만약에 무기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를 AI가 과연 정확히 판단할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07년에 이라크에서 2대의 아파치 헬기가 카메라를 RPG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 기자가 들고 있는 거를 카메라가 아닌 RPG로 착각해서 민간인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사람보다는 기계가 정확할 수도 있죠. AI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기반으로 지상의 적대 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것도 AI가 판단한다는 게 전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상에서 한 개가 아닌 여러 팀의 맨패스 팀이 사방에서 헬기를 노릴 경우에 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문을 했었는데 제조사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상륙 기동 헬기가 이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다면 러시아 헬기꼴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 헬기를 해병대가 원치 않는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요. 예, 그 담당자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형상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지금 해병대 상륙 공격 그는 기동 헬기 기반에다가 한 거니까 이게 텐덤식이 아니라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인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만약에 상륙 공격 헬기의 형상이 텐덤식이었다면 아마 논란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의 미래형 공격 헬기 사업의 후보도 텐덤식보다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대세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다, 이런 취지였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 상륙 공격 헬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콜스키에서 나오는 레이더 X, 그러니까 미래형 헬리콥터 레이더 X는 말씀하신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식이 맞지만 경쟁사인 벨 369의 인빅턱스는 텐덤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식이 대세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 제조사 관계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가 더 많은 항전 장비와 감시 장비를 탑재하기에 용이하다. 그리고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강화된 기어박스를 통해서 공격 헬기에 어울리는 기동력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하네요. 따라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제조사에서 내놓은 상륙 공격 헬기는 단순 건습이 아닌 현대 전장 상황에 적합한 공격 헬기임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가 왜 싫어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해병대가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하면서 봐온 공격 헬기가 AH-1 바이퍼이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 입장에서는 미 해병이 사용하는 하이엔드급의 공격 헬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해병대라는 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데 이런 부대한테 하이엔드급의 장비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 제작사 담당자께서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가 한번 이 상륙 공격 헬기를 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조사의, 즉 카이의 상륙 공격 헬기가 비록 외형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최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대의 임무 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런 취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하나, 해병대의 불안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첨단의 장비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얼마 전 레드백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아이언 비전 있죠. 마치 그
전차 안에서도 마치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아이언 비전처럼 헬기 내부에서 360도 전 방향을 실제와 같이 볼 수 있는 첨단 증강현실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다 최첨단 기술은 다 이제 집약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 대답을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자님께서는? 일단은 해병대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현대의 전장 상황에 어울리는 공격 헬기를 해병대한테 제공해주기 위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제조사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동 헬기의 최첨단 시스템을 풀로 장착하는 것으로 과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전 제조사 관계자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마리논 기반, 즉 기동 헬기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는 분명 과도기적인 장비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헬기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심경이 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무튼 이미 대세는 결정됐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병들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닌 그런 장비를 받게 됐지만 제 사견임을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해병대 같이 가장 실전적인 부대한테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베타 테스트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렇게 뭐로 귀결했냐. 아니, 돈 나올 구멍이 그렇게 없나? 지금?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약 이제 해병대 헬기 파일럿 분들께서 카이의 상륙기동 공격 헬기를 타보고 만족한다면 뭐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아무튼 부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우수한 하이엔드급 공격 전용 헬기가 나와서 더 이상 이런 잡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그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보고 싶었던 게 KAMD하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부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서도 인터뷰를 진행해서 여러분한테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